이 여자는 오늘 남편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여기까지가 당신 인생이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짠내 섞인 바닷바람보다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무인도,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죽은 자의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릴게요. 바다 안개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지독했습니다. 짠내 섞인 비릿한 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저는 제 운명이 이 안개처럼 축축하게 가라앉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는 저를 갯벌 냄새. 나는 바닷가 바위에 거칠게 앉힌 남편 강진태의 손길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손길이라기보다 내다버릴 짐짝을 취급하는 도살업자의 손길에 가까웠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요양병원 맞나요? 근데 왜 이렇게 파도 소리가 큰 거죠? 저는 초점 없는 눈동자를 허공에 둔 채 겁에 질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유일한 생존술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진태 씨. 제 말에 남편은 대답 대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제 얼굴에 대고 길게 내뿜었습니다. 요양병원? 그래, 요양병원이지. 아주 영원히 쉴 수 있는 최고의 요양지야. 그는 제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윤희, 넌 참 운이 좋아. 죽을 때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일부러 몸을 크게 떨었습니다. 바닥을 더듬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애쓰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처절한 시각장애인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다니요? 진태 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잘못? 내 잘못은 딱 하나야.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너무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거.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제가 목숨처럼 의지하던 명품 지팡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내 비서 수정이한테 나눠주기 싫어한다는 거. 그는 보란듯이 바다 멀리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저의 유일한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두 손이 제 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제 목을 감싸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릴까? 어차피 넌 여기서 죽을 운명인데.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손을 놓았습니다. 쳇, 괜히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어차피 이틀이면 말라 죽을 거야.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 참. 수정이가 전해달래. 네가 매일 아침 마시던 그 얼그레이 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내 각막을 천천히 녹이는 독이었다는 걸 알면 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궁금하대. 남편은 낄낄거리며 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정없이 뜯어냈습니다. 살점이 쓸리는 고통보다 그가 내뱉은 진실이 제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이 목걸이는 수정이 줄 거야. 넌 이제 이런 화려한 건 필요 없잖아.
남편은 제 발치에 곰팡이가 핀 빵 몇 조각과 흙탕물이 담긴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통을 가져와 제 주변 바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을 붙일까 말까 고민 중이야. 근데 안개 때문에 금방 꺼질 것 같아서 관두기로 했어. 그냥 여기서 천천히 말라 죽어. 그게 너한테 더 잘 어울리는 비참한 결말이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제품을 뒤져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닷물에 담가 완전히 고장 내버린 뒤 구두 뒷굽으로 액정을 짓밟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잘 가라, 김윤희. 다음 세상에선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배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지 마요. 여보, 진태 씨, 저 여기 혼자 두지 마세요. 배가 멀어질수록 저의 통곡 소리는 더욱 처량하게 무인도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배소리가 완전히 안개 속으로 사라진 순간 저의 통곡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갯벌 바닥을 긁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지팡이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파도가 치는 바다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선글라스 대신 저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투명한 안경 하나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초점 없이 흔들리던 저의 눈동자가 안개 너머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강진태, 오수정. 너희가 타준 차가 내 눈을 멀게 한다고 생각했지? 아니, 그 차 덕분에 내 눈은 더 밝아졌어. 너희의 그 더러운 속구멍까지 다 보일 만큼 말이야. 저는 젖은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신발 밑창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초소형 위성 송수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기의 전원을 켜자 파란 불빛이 제 얼굴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기 화면에 빨간 경고문이 떴습니다. 배터리 잔량 1%, 절전 모드 전환 필요. 제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기기가 꺼지면 저는 이 섬에서 정말로 고립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재빨리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고 오 변호사님께 미리 약속한 긴급 신호 한 번만을 전송했습니다. B- 하는 짧은 신호음 이후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제발, 변호사님, 이 신호를 받으셨기를. 저는 숨을 고르며 안개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탄 배와는 다른 낮게 깔리는 또 하나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이 섬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귀가 만들어낸 환청일까요? 저는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기며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수의 시계는 이제 막 0초를 가리켰지만 제 생존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강진태. 네가 나를 버린 이 섬이 너의 무덤이 될 거야. 그 낯선 엔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만약 저 배가 남편이 보낸 자객이라면 제 목숨은 지금 이 순간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안에 꺼진 송수신기를 꼭 쥐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 변호사님이시길.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장막 너머로 작은 어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위에 선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섬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윤희 씨, 김윤희 사무장님, 계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로펌 시절 가장 신뢰했던 제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여기요. 변호사님,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두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즉시 배를 섬 가까이 대더니 밧줄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거세서 배가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윤희 씨,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파도가 세니까 타이밍 맞춰서.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2년간 제대로 운동 한 번 못한 몸은 생각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저는 중간에 미끄러져 바닷물에 반쯤 빠질 뻔했습니다. 으악! 윤희 씨, 힘내세요. 오 변호사님이 직접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제 허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저는 간신히 배 위로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배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며 오 변호사님은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셨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 신호를. 긴급 신호 받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강진태 놈이 탄 배의 GPS 추적해서 역추적했어요.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오 변호사님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를 보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2년간 매일 아침 마셨던 그 독이 든 차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윤희 씨, 왜 그래요? 그냥 보리차예요. 걱정 마세요. 오 변호사님이 먼저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보고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빠르게 섬을 벗어나 본토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대의 레이더에 포착될 경우 저희의 작전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해경에 걸리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손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대는 해경 순찰 공백 시간대예요. 그리고 오 변호사님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경찰 쪽에 긴급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강진태와 오수정, 살인미수 및 특수유기 혐의로요. 윤희 씨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영장 발부가 완료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2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섬을 탈출한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면 어쩌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오 변호사님은 씩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근처에 미행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지금쯤 샴페인 터뜨리며 축배 들고 있을 겁니다. 설마 윤희 씨가 벌써 서울로 향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배가 본토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미리 준비해둔 옷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윤희 씨, 여기서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이거. 오 변호사님이 건넨 것은 새 핸드폰과 녹음기, 그리고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이걸 착용하고 가세요. 저들의 모든 반응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백을 받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벗고 깨끗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2년 전에 그 당당했던 로펌 사무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선착장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오 변호사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남편과 수정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죽었다고 믿으며 제 재산을 나눠 가지는 상상을 하고 있을까? 윤희 씨, 긴장되시죠? 네. 솔직히 무섭습니다.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윤희 씨는 이미 해냈어요. 2년간 저들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했잖아요. 오늘은 그 연극의 마지막 막입니다. 당당하게 마무리하세요. 밤 10시, 저희는 제가 살던 강남 펜트하우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경찰들은 건물 주변에 은밀하게 대기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제 집이 있는 4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윤희, 넌 할 수 있어. 2년을 참았잖아. 이제 마지막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제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예비 열쇠를 꺼내 문고리에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복수의 무대막이 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말입니다. 6개월 전 평소처럼 남편이 건넨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가슴이 답답해 약을 몰래 뱉어냈습니다. 새벽녘 눈가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눈을 비비고 조심스럽게 눈꺼풀을 들어 올린 순간 저는 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빛이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천장의 무늬가 보이고 가구들의 실루엣이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남편을 부르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빠, 저 여편네 약 기운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는 절대 안 깨나. 걱정 마.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본 거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앞 못 보는 동안 남편 강진태는 수정이와 함께 제 안방 소파에 앉아 양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제가 아끼던 실크 잠옷을 입고 제 예물함을 뒤지고 있더군요. 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제 내 손가락에 딱 맞네. 오빠, 저 눈먼 여편네는지 눈을 멀게 한 게 내가 매일 타준 차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나한테 고맙대. 진짜 멍청하지 않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이 든 차. 제 눈을 멀게 한 것은 사고가 아니라 수정이가 매일 타준 그 향기로운 얼그레이 차였던 겁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피가 나도록 제 손등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리면 저들은 분명 나를 산채로 묻어버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두 가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가련한 시각장애인 아내로, 밤에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복수의 화신으로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안과 의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로펌 시절 알았던 대학병원 안과 과장님께 은밀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김윤희입니다. 급히 비밀 진료가 필요합니다. 제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심야에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 받은 진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시신경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독성 물질의 투여가 중단되면서 자연 치유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절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정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독이 든 차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우렸어요. 어서 드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수정아. 역시 네가 타준 차가 제일 맛있어. 그리고는 수정이가 고개를 돌린 찰나 싱크대에 차를 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쏟아버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한 모금씩 마시는 척하며 입에만 머금었다가 화장실에 뱉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수정이가 찻잔을 씻기 전 미리 준비한 스포이드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샘플을 오 변호사님께 전달했고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윤희야, 이거 소량씩 장기 복용하면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야.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야. 증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펌 사무장 시절 쌓았던 법률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액자 속 화분 뒤, 심지어 거실 천장 조명 안까지 말입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전용 스마트폰을 쓰는 줄로만 알았던 그들은 제가 음성 명령을 가장해 클라우드로 영상을 전송하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윤희야,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애가 없니? 진태가 불쌍해서 어쩌니?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겠어. 시어머니의 날선 비난 앞에서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어머님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정이는 옆에서 시어머니께 차를 대접하며 가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님,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옆에서 모시는 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수정이의 손을 꽉 잡으며 네가 효자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도 공범이시면 같이 법정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은 위험천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서재에서 은밀히 서류를 촬영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희야, 너 여기서 뭐해? 저는 순간 핸드폰을 치마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여기가 어디예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폈지만 제가 허공을 더듬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책, 눈먼 주제에 밤에 돌아다니지 마. 다쳐. 그는 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끌어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등을 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운명의 순간은 3주 전에 찾아왔습니다. 수정이가 술에 취해 거실에서 남편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빠, 더는 못 참겠어. 빨리 저 여편네를 처리해버려. 섬에 버리든 사고로 위장하든 어떻게든 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즉시 오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섬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그날,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 섬이 너희 무덤의 입구가 될 거야. 현관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저는 그 모든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6개월간의 굴욕, 고통, 그리고 인내.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열쇠를 돌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태, 오수정.
쇼타임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제 비극을 축하하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환호성. 저는 현관 신발장에 구두를 벗어놓고 양말만 신은 채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수정아, 고생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실종 신고만 하면 완벽해. 경찰들이 그 험한 섬까지 뒤져보겠어? 강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중간 전기 배전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리 오 변호사님께 부탁해 조작해둔 메인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레버를 내렸습니다. 쿼드등 마이너스. 집안의 모든 전등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펜트하우스를 삼켰습니다. 뭐야? 오빠, 정전이야? 오수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진태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려고 주머니를 뒤지던 그 찰나 어둠을 뚫고 아주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또또, 또또또.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시작된 그 소리는 거실 복도를 타고 두 사람이 있는 소파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강진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딱 멈춘 순간 거실의 전등이 눈부시게 환해지며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소파 맞은편, 제가 늘 앉아있던 1인용 안락 의자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는 짙은 선글라스가 아닌 투명한 안경을 쓴 채 말이죠. 여보, 샴페인 맛이 참 좋나 봐. 복도까지 향기가 진동하네. 제 목소리가 들리자 수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강진태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 김윤희,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분명히 섬에. 남편은 귀신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도 짚지 않고 그에게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 초점 없는 눈이 아닌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그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왜 내가 지팡이도 없이 똑바로 걸어오니까 무서워?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여편니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소름이 끼치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수정이의 머리채를 잡아채 그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오수정, 네가 내 눈앞에서 짓던 그 역겨운 표정들, 내 국에 침을 뱉던 그 순간들, 내가 못 봐서 참은 줄 아니? 아니, 나는 그 모든 걸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오늘을 기다렸어. 사모님. 저는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매일 아침 타준 그 얼그레이 차 향긋했어.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그게 각막을 녹이는 독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지. 수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내고 이번에는 강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니 강진태 씨,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제 목을 조르려다 말았던 그 순간 기억나세요? 섬에서요. 차라리 그때 끝까지 조르는 건데. 강진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 그때 눈이 보였어? 그럼 지금까지. 네, 지난 6개월간 매일 밤 거울 보며 시력 회복 훈련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당신들 앞에서 눈먼 바보 연기를 했죠. 참 힘들었어요. 특히 당신들이 제 안방 침대에서 그러고 있을 때 그 소리 들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말이에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들의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진태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축배는 너무 일찍 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말이에요.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강진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그 여자 눈이 보인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완전히 눈먼 거라고 했으면서.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거실 벽면에 대형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싸우지 마. 둘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켜지며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가 제 차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 강진태가 제 인감 도장을 몰래 찍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제 침대에서 섬에 버리면 끝이라고 대화하는 장면까지. 이게 다 뭐야? 강진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CCTV예요. 집안 곳곳에 설치해뒀죠. 당신들이 저를 눈먼 가구 취급하는 동안 저는 당신들의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오 변호사님과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안개 낀 선보다 더 차갑고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TV 화면 속에서는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섬 절벽에서 밀어버리면 끝이야. 보험금 타면. 우리 해외로 뜨자. 같은 가슴 서늘한 자백들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진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고 수정이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진태, 오수정. 두 사람을 살인미수 및 특수유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하는 그 금소금이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형사님. 이 자들이 저지른 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 변호사님이 건네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진태 씨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의문의 교통사고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강진태, 기억나? 3년 전 비 오는 날 밤 내가 로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당했던 그 사고 말이야. 경찰은 단순 뺑소니라고 결론지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그날 낮에 대포폰으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심부름센터에 얼마를 입금했는지, 내가 눈이 먼 척하며 내 서재를 뒤져서 다 찾아냈거든. 강진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오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내민 서류에는 사고 당일 강진태와 심부름센터 직원이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내역과 입금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장님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독약까지 먹여서 죽이려 해? 너라는 인간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태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베란다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나라고.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지만 두 명의 경찰관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진태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끌려갔고 그 모습을 본 수정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몰랐어요. 이 남자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수정이는 수갑을 찬 손으로 강진태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진태는 그런 수정이를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독박을 씌워? 네가 먼저 아이디어 냈잖아. 저 여자 차에 독 타자고 꼬신 게 누군데? 뭐? 내가? 오빠가 먼저 그 여자 죽이고 보험금 타자고 했잖아. 두 사람은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원수가 되어 추하게 망가져가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진태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진태야, 우리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수갑찬 아들을 보자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뺨이 얼얼해졌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눈이 먼 주제에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화끈거리는 뺨을 쓰다듬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눈이 먼 게 잘못인가요?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한 게 잘못이죠.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지난 6개월간 이 집에 오실 때마다 저를 모욕하신 거 다 녹음되어 있어요. 만약 어머님이 아들의 범행을 알고 계셨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으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래요. 강진태가 어머니를 향해 절규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아들보다 자신의 아내가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강진태의 울부짖음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조사는 경찰서에서 받으실 겁니다. 수정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모님, 제발요. 저는 정말 오빠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오수정 씨, 당신이 제 국에 침을 뱉을 때, 제 강아지를 빼앗아 갈 때, 당신은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셨나요? 당신이 타준 그 독차 한 모금 한 모금이 지금 당신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거예요.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수정이에게 다가가 그녀가 제 목에서 뜯어갔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칠게 다시 빼앗았습니다. 목걸이를 되찾는 순간 2년간의 굴욕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정아, 당신이 타준 그 독차. 감옥에서도 잊지 마. 당신이 매일 아침 웃으며 건넸던 그 찻잔이 결국 당신 인생을 도구로 물들였다는 걸.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윤희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니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 인간들이 법정에서 최대한 무거운 형을 받을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보는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강진태, 오수정. 당신들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는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증인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제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셨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척해진 강진태와 오수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구치소 생활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진태는 머리가 반쯤 휘어져 있었고 수정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법정 직원의 선언과 함께 판사 세 분이 입장하셨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진태, 오수정에 대한 살인미수 및 특수유기, 업무상 횡령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최종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강진태는 3년 전 고의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실명시켰고, 피고인 오수정은 2년간 매일 신경독소가 든 차를 피해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무인도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범행 기간 내내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하고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강진태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오수정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진태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의 구형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피고인 강진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수에 불과하며 변호인,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의 완성을 피고인의 의사로 저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했을 뿐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진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정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오수정은 새로운 증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허가합니다.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강진태에게 속았습니다. 제가 타준 차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도, 그게 사모님 눈을 멀게 한다는 것도 전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강진태가 처음에는 그냥 수면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 네가 먼저 독을 구해왔잖아. 강진태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법정 경위가 재빨리 그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태,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에 강진태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증인 김윤희,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자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에게 당한 피해에 대해 직접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온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뺑소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남편 강진태가
계획한 범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매일 아침 비서 오수정이 타준 차를 마셨는데 그 차에는 제 시신경을 파괴하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의 범행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제 침대에서 저를 유기할 계획을 세우는 것, 제 재산을 빼돌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무인도에 버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 범죄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은 잠시 묵념하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증인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피고인 강진태, 할 말이 있습니까? 강진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아니, 김윤희 씨. 나는 정말 미쳤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피고인,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지 마십시오. 재판장의 제지에 강진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피고인 오수정, 최후 진술하십시오. 수정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사모님이 가진 것들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판사석 동료들과 짧은 협의를 나눈 뒤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태, 오수정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소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진태에게 징역 25년을, 피고인 오수정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결 선고와 함께 재판봉이 울렸습니다. 수정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고 강진태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 변호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윤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강진태의 성을 떼어내고 제 이름 김윤희를 되찾았습니다. 호적에서 그의 흔적을 지우는 순간 마치 몸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로채려 했던 제 명의의 빌딩과 재산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한 일은 화려한 보석을 사는 것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윤희의 빛이라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저는 로펌 시절 입던 당당한 정장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선글라스도 지팡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오 변호사님과 로펌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은 제 눈을 가린 어둠이 아니라 제가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과 온기가 똑똑히 보였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며 제 삶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제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재단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설을 마친 저는 재단 앞마당에 심어진 작은 나무 한 그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옛날 수정이가 타주던 독차 대신 맑고 깨끗한 물을 머금은 나무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단 개소 일주일 후 첫 번째 상담 신청자가 찾아왔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윤희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남편한테 당했어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제 재산을 다 가져가고는 저를 때리고 감금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화나게 했다고.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재단의 변호사님들이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후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 오수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김윤희 사모님께. 저는 매일 밤 사모님 얼굴이 꿈에 나타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죽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타준 그 차 한 잔 한 잔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그것을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해도 제가 겪은 2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정 씨, 당신이 뉘우치는 건 당신의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제가 줄 수 없어요. 그건 시간이 결정할 일이에요. 어느 가을날 로펌 시절 은사셨던 대표 변호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윤희야, 다시 우리 로펌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사무장 자리는 아직 내 자리로 남아있어. 네가 없는 로펌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로펌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강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표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돌아와. 여긴 내 집이니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득 남편이 저를 버렸던 그 무인도를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오 변호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안개가 아니라
맑은 겨울 하늘 아래였습니다. 섬에 도착해 제가 버려졌던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분노가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강진태, 당신 덕분에 저는 지옥 끝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당신에 대한 증오도 이 바다에 함께 던져버릴게요. 당신은 평생 어둠 속에서 당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겠지만 저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가장 눈부신 하루를 살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꽃잎들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이제 제 눈을 가렸던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상담 신청이 25건이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통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재단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첫 번째 수혜자였던 그 젊은 여성이 보낸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간의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새로 산 안경을 고쳤으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비치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며 제게 주어진 빛나는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잠시 어둠을 만났을 뿐, 제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저, 김윤희니까요.